영혼의 울음소리는 이전의 이야기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공포소설입니다. 주인공 푸는 23세의 젊은이로 가족과 함께 독일에서 5년 동안 정착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푸는 베트남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독일에서의 삶이 맞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푸의 과거에는 무엇인가가 감춰져 있습니다. 5년 전 일어난 사건은 그의 가족이 베트남을 서둘러 떠나게 만든 원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푸만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깊이 숨겨진 기억을 파헤치고 푸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그를 괴롭히는 유령과 관련된 비밀을 탐구하는 여정입니다. 베트남으로 돌아온 푸는 잠을 이룰 수 없고 그를 둘러싼 두려움이 커져만 갑니다. 과연 그가 두려움을 마주하고 극복해야만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 소설은 현대적인 도시의 배경과 전통적인 시골 배경을 결합하여 젊은 세대와 과거 세대가 함께 얽히는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유령의 실체를 찾아가는 여정 속에서 여러 인물과 비밀들이 얽히고 설키며 독자들을 과거의 문을 여는 미스터리로 이끕니다. 영혼의 울음소리는 단순한 공포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인공 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도전과 성장을 다루는 여정입니다. 이 이야기는 두려움을 직면하고 극복하는 것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독자들에게 긴장감 넘치는 순간들과 감정의 반전을 선사할 것입니다. 새롭고 잊지 못할 경험을 준비하십시오. 과거에서의 시작. 아침 7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푸는 손가방, 노트북, 보조 배터리, 메모리 카드가 들어있는 작은 상자와 2개의 USB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다. 푸가 말했다. 문 잠그지 않았어요. 어머니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온 타오 여사는 아들을 보며 말했다. 짐 다 챙겼니? 그런데 어떻게 네가 어머니인 줄 알고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았니? 푸가 웃으며 대답했다. 발소리만 들어도 바로 알 수 있어요. 게다가 아버지라면 문을 두드리기 전에 부르셨을 거예요. 짐은 다 챙겼어요, 엄마. 제가 가기 전에 엄마가 기뻐하셔야죠. 타오 여사는 고개를 저으며 가볍게 슬픈 표정을 지었다. 아들을 떠나보내려니 기쁘기보다는 서운한 마음이 앞섰다. 타오 여사 가족이 독일에 정착한 지 5년이 되었지만 초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다행히 타오 여사의 형제들이 도와준 덕분에 지금은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들 푸가 갑자기 베트남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정한 것이었다. 타오 여사가 망설이며 말했다. 너 정말 잘 생각해 본 거지? 엄마는 아직도 좀 걱정돼. 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엄마, 우리 이 문제에 대해 이미 충분히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베트남으로 돌아가는 건 여기 생활이 저와 맞지 않아서예요. 고향으로,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건 저의 본능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이미 5년 전 일이에요. 그때 부모님을 많이 걱정시켰지만 이제는 과거일 뿐이에요. 보셨잖아요. 지난 5년 동안 저는 계속 노력했어요. 이제 저는 예전처럼 약한 아이가 아니에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전 스스로 잘할 수 있어요. 푸는 근육을 자랑하며 멋진 표정을 지어 타오 여사를 웃게 만들었다. 타오 여사가 말했다. 알았어. 엄마가 너무 걱정한 것 같구나. 하지만 혼자 베트남에서 생활할 때 특히 내 몸을 잘 돌봐야 해. 우리 집도 오랫동안 비워둬서 네가 처음부터 다시 청소해야 할 거야. 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다행히 부모님이 집을 팔지 않으셨네요. 안 그랬으면 돌아가서 어디서 살아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거기에 허스키한 목소리가 덧붙여졌다. 푸야, 아버지가 들어가도 될까? 곧이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제야 타오 여사는 아들이 한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님을 깨달았다. 가족의 행동 하나하나를 푸는 다 알고 있었다. 그의 아들은 정말로 성장했다. 타오 여사는 오전 8시에 출근해야 했기 때문에 공항에 갈 수 없었다. 아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며칠 동안 반복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푸는 어머니를 껴안고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 차로 갔다. 가는 길에 아버지가 아들과 대화를 나눴다. 내 결정에 부모님은 조금 걱정이 되지만 어쨌든 너는 이제 23살이고
내 인생은 네가 스스로 책임질 거야. 하지만 언제나 부모님이 너 뒤에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우리 가족이 베트남에 돌아간 건 5년이 넘었지. 친척들 대부분 여기에 정착했고 네 엄마를 따라 나도 고향에 가지 않았어. 이번에 네가 돌아가면 아버지 대신 조상님께 인사드리고 아버지의 형제들한테도 안부를 전해줘. 푸가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그 일들은 제가 꼭 할게요. 캉 씨가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푸가 말했다. 아버지도 어머니랑 똑같네요. 왜 두 분 모두 그러실까요? 저 정말로 그 일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두 분이 계속 그 이야기를 꺼내세요. 잊으라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억하라고 하시는 건지. 캉 씨는 잠시 머뭇거리며 말했다. 미안하다. 부모님은 그저 네가 너무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그때는 우리에게도 가장 어려운 시기였어. 우리는 너를 거의 잃을 뻔했잖니. 그래서 푸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방금 제가 말을 너무 심하게 해서 죄송해요, 아버지. 하지만 걱정 마세요. 분명히 저는 괜찮을 거예요. 다 왔네요, 아버지. 여기에 내려서 가면 돼요. 베트남에 도착하면 바로 부모님께 연락드릴게요. 캉 씨는 차를 멈추고 짐을 꺼냈다. 푸는 손을 흔들며 아버지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푸가 공항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캉 씨는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말했다. 만약 뭔가 잘 안 되면 꼭 부모님에게 돌아와야 한다, 알겠니? 푸는 아버지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원하시면 부모님이 저를 보러 베트남으로 오시면 돼요. 저 갑니다. 오전 9시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VN64편은 목적지인 하노이로 예정된 8시간 비행을 시작했다. 출발 시간은 오전 9시이며 도착 시간은 베트남 시간으로 낮 11시, 현지 시간 오후 5시였다. 베트남 항공사로 비행했기 때문에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 하지만 자리에 앉으면 각자가 자신의 일에 몰두하여 주변 사람들에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푸는 어젯밤 내내 흥분과 약간의 설렘 때문에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5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감정이 복잡했다. 비행기에 타고 난 후 푸는 의자에 기대어 비행기가 이륙한 지 20분도 되지 않아 잠이 들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른 채 갑자기 푸는 기상했다.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창문 덮개를 살짝 열어 밖을 내다보았고 시계를 확인하니 비행한 지 4시간이 넘었다. 비행기는 불안정한 기상 상태에 들어선 것 같았고 창밖에는 회색 구름이 가득했다. 때때로 검은 구름 속에서 번개가 번쩍였고 그때마다 비행기가 흔들려 승객들의 좌석이 흔들렸다.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지만 그만으로는 사람들이 안정을 찾기 어려웠다. 기장의 목소리가 기내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VN254편은 기상 악화로 인해 비행기 흔들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고 당황하지 마시고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대로라면 5분 내로 기상 악화를 벗어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 외국인을 위한 영어 안내가 이어졌다. 푸는 여전히 창문 덮개를 살짝 열어 밖을 보고 있을 때 옆에서 약간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덮개 내려주세요. 푸가 돌아보니 옆자리에 앉은 사람은 푸와 비슷한 또래의 한 여자였다. 아까 자리에 앉을 때 그녀는 넓은 챔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다. 이제 모자는 내려졌고 마스크도 벗었다. 그녀는 매우 두려워하는 듯 보였다. 특히 창밖에서 번쩍이는 번개가 칠 때마다 더욱 그랬다. 덜컹. 비행기가 다시 크게 흔들리자 푸는 급히 창문 덮개를 내렸다. 그 순간 그 여자는 갑자기 푸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의 손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공포에 휩싸여 있었음이 분명했다. 푸는 그녀의 손을 꽉 쥐어주며 몸을 떨고 있는 그녀를 진정시켰다. 그녀는 눈을 꼭 감고 모든 것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마침내 비행기는 안정된 상태로 돌아왔다. 조명이 켜졌고 기장은 비행기가 불안정한 날씨를 벗어났다고 다시 알렸다. 푸는 그제야 말했다. 이제 제 손을 놔도 될 것 같은데요. 여자는 황급히 푸의 손을 놓으며 얼굴이 빨개졌지만 여전히 약간 두려운 모습이었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죄송해요. 너무 무서웠어요. 이해해주세요. 푸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누구나 두려우면 그럴 수 있죠. 이제 괜찮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자는 자기소개를 했다. 제 이름은 옌이에요. 올해 2살이고 유학생이에요. 이번 방학 때 집에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푸가 대답했다. 제 이름은 푸예요. 저는 당신보다 3살 더 많고 우리 가족은 독일에 5년 동안 정착해 있었어요. 얘는 놀라며 물었다. 그럼 베트남에는 무슨 일로 가는 거예요? 질문을 하고 나서 얘는 자신의 질문이 무례한 것 같아 서둘러 덧붙였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례했죠. 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제가 돌아가는 이유는 고향이 그리워서예요. 저는 베트남에서의 생활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5년 동안 독일에서의 생활은 학업 환경부터 직장까지 모든 면에서 베트남보다 나았지만 저는 뭔가 부족하다고 항상 느꼈어요. 제 안에서는 계속해서 베트남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제 친구들 중에도 유학생들이 많은데 그들은 대부분 독일에 정착하려고 애쓰는 반면 저는 베트남으로 돌아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죠. 옌이 말했다. 그게 뭐가 이상해요? 그건 나라에 대한 사랑이고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에 대한 그리움인걸요. 하하, 당신이 한 2마디만 해도 당신이 정말 감정적인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요. 아까도 당신 덕분에 제 공포를 이겨낼 수 있었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만약 괜찮으시다면 연락처 좀 주실 수 있을까요? 푸가 망설이는 것을 보고 얘는 조심스레 말했다. 단지 학업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안 주셔도 괜찮아요. 푸는 옆에서 어색하게 말을 더듬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연락처를 못 주는 게 아니라 아직 베트남에서 사용할 심카드가 없어요. 친구가 되고 싶으시면 비행기에서 내린 후 페이스북이나 이메일을 교환할 수 있어요. 저도 만나서 반가워요. 남은 비행 시간 동안 2사람은 계속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들보다 2줄 뒤에 앉아있던 차가운 시선이 처음부터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음을. 그 시선은 신중하고 의도적으로 그들을 관찰하고 있었다. 5년 만에 베트남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기상 악화로 순간적으로 위협적인 상황이 연출되었지만 아무런 사고도 없이 지나갔다. 그러나 이 사건은 푸가 앞으로 겪게 될 험난한 여정에 대한 일종의 예고일지도 모른다. 푸는 단순히 독일 생활이 맞지 않아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일까? 아니면 그 이면에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것일까? 프리장, 환각. 베트남 시간으로 오전 11시 15분, VN254편 항공기는 노이바이 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짐을 찾는 동안 푸의 여행 가방이 얘네 가방 바로 옆에 놓여있는 것을 발견한 것은 우연이었다. 2사람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인사를 나누었지만 그 순간 한 여성이 갑자기 다가와 옌과 푸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녀는 약간 성숙해 보이지만 개성 넘치는 얼굴을 한 여자였다. 갑자기 나타난 여자는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비켜, 너 뭐 하려는 거야? 푸는 당황한 채 자신 앞에 서 있는 여자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약간 매서웠고 푸에게 별로 호의적이지 않았다. 푸는 자신이 그녀에게 무슨 잘못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처음 보는 얼굴일 뿐이었고, 아니, 푸의 기억으로는 그녀도 아까 그 비행기에 함께 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푸가 대답했다.
뭐 하려니요? 나 당신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당신한테 뭐 잘못했어요? 뒤에 있던 옌이 급히 말했다. 언니 김, 왜 그러세요? 이 사람은 제 친구예요. 얘는 풀을 보며 당황한 듯 덧붙였다. 미안해요. 우리 언니가 몰라서 그랬어요. 푸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언니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작업 거는 줄 알았나 보네. 내 얼굴이 그렇게 수상하게 생겼나? 김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나는 비행기에서부터 네가 수상하다고 생각했어. 분명 너는 내 동생에게 작업 걸고 있던 거잖아. 내 동생에게서 떨어져, 이 나쁜 놈아. 내 얼굴만 봐도 여자들한테 수작 부리는 타입인 게 딱 보여. 너 같은 놈은 순진한 애들을 속일 순 있겠지만 나한테는 안 통할 거야. 얜 짐 다 챙겼으면 얼른 가자. 너도 낯선 사람이랑 그렇게 쉽게 말 걸지 말랬지? 김은 옌의 손을 잡아당기며 가려고 했지만 푸는 김의 팔을 붙잡고 말했다. 이봐요, 나이가 나보다 많을 수도 있겠지만 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쁜 놈이라고 부르는 건 나를 모욕하는 거예요. 당장 사과하세요. 김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무술을 배웠기 때문에 푸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김은 푸의 손목을 잡아 꺾었다. 푸는 김의 손목 꺾기 기술에 당할 줄 알았지만 푸도 4년 동안 복싱을 해온 사람이었다. 푸는 김의 기술을 따라 몸을 회전시키며 가볍게 착지했다. 푸의 반응에 김은 놀랐다. 항상 남자들을 제압해온 그녀는 당황했지만 그 순간 갑자기 푸가 머리를 감싸주며 고통스러워했다. 땀이 이마에 흐르고 푸는 이를 악물며 고통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아파. 이럴 리가 없어. 푸의 눈은 점점 희미해지며 흰색으로 변했고 푸는 옌을 바라보며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는 속삭이듯 말했다. 너 진짜 맞니? 리에. 쿵푸는 그 자리에 쓰러져 정신을 잃었다. 김과 옌은 놀라서 당황했다. 옌은 바로 푸의 옆에 앉아 그를 흔들었지만 푸는 의식을 잃고 있었다. 옌은 크게 외쳤다. 저기요, 도와주세요. 누구 없어요? 김은 멍하니 서서 푸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한 행동 때문에 푸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 두려워했다. 하지만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공항 보안팀의 도움으로 김과 옌은 푸를 승객용 응급실로 데려갔다. 응급진료 결과 푸는 단순히 과로로 인한 기절이었고 건강에는 이상이 없었다. 조금만 휴식을 취하면 곧 깨어날 것이라고 했다. 옌은 의사에게 물었다. 그 사람 정말로 괜찮을까요? 의사는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시차 적응 문제로 일시적인 기절일 뿐입니다. 잠시 후에 깨어나면 따뜻한 우유와 간단한 음식을 먹으면 괜찮아질 겁니다. 의사가 나가고 나서 옌은 김을 바라보며 약간 나무라는 듯 말했다. 언니는 정말 여전히 급한 성격을 고치지 않았네요. 그 사람은 나한테 아무런 나쁜 의도가 없었어요. 비행기에서 비행기가 흔들릴 때 그 사람 덕분에 제가 무서움을 덜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니는 다짜고짜 욕하고 때리다니. 김은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다. 그러니까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수상해서 그랬지. 혹시 너를 속이는 줄 알았어. 그리고 내가 그를 때렸어? 만약 그가 기절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내가 당했을 거야. 저 남자 평범하지 않아. 기절하기 전에 그가 너를 쳐다보는 눈빛이 정말 소름 끼쳤어. 혹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멀쩡하게 생겼는데 미쳤다면 정말 아깝네. 이는 화를 내며 말했다. 그만해 언니.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언니도 잘못이 있어. 그리고 지금도 사람을 저주하다니 그 사람이 깨어나면 언니가 먼저 사과해야 해. 김은 투덜거리며 말했다. 알았어. 사과하면 되잖아. 너 여기서 그 사람 봐. 난 우유랑 간식 좀 사올게. 넌 참 남자 좋아하네. 김이 밖으로 나가고 5분쯤 지났을 때
푸가 손가락을 살짝 움직이기 시작했다. 푸가 곧 깨어날 것이라고 생각한 얘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하지만 푸가 눈을 뜨자마자 얘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하게 차가웠다. 얘는 여전히 순진하게 미소 지으며 무슨 말을 하려다가 갑자기 푸가 목을 조르는 것을 느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푸는 순식간에 얘네 목을 꽉 잡고 힘을 주기 시작했다. 그 순간 푸의 얼굴은 무섭게 변했고 눈동자는 희게 변하며 푸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사라져. 이 악마들. 푸의 힘이 너무 강해 힘이 약한 얘는 저항할 수 없었다. 얘는 눈앞이 흐려지고 숨을 쉴 수 없었다. 입에서 침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다행히 그 순간 김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얘니 목이 졸려 죽을 지경에 이른 것을 본 김은 음식을 내던지고 바로 푸의 손목을 강하게 걷어차서 그의 손을 풀었다. 덕분에 얘는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다. 푸도 다시 정신을 차렸다. 그의 눈빛은 다시 멍해지며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왜 자신이 여기 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한 푸는 땅에 쓰러져 있는 김이 얘를 부축하는 모습을 보고 당황했다. 푸는 자신의 팔을 들어 올리며 팔이 저리고 아프다는 것을 느꼈다. 푸가 말했다. 무슨 일이에요? 콜록콜록. 얘는 몇 번 기침을 하며 겨우 숨을 돌렸다. 김은 푸를 노려보며 분노에 차말했다. 이 개자식아, 너 진짜 내 동생을 죽이려고 했어. 푸는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고 김의 공격적인 태도에 어리둥절해할 수밖에 없었다. 병상에 앉아 푸는 김의 주먹을 피하려 했지만 김의 주먹은 푸의 왼쪽 볼을 스치며 즉시 피가 터져 나왔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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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 옆에 있던 테이블 위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지는 소리가 났다. 김은 멈추지 않았다. 동생이 낯선 사람에게 목이 졸려 죽을 뻔한 상황을 직접 목격한 김은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문이 열리고 공항 보안팀과 의료진이 들어와 김을 제지했다.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우선은 모두가 진정해야 했다. 응급실을 벗어난 후 푸, 김, 옌 세 사람은 보안팀에 의해 다른 방으로 옮겨져 사건 경위서를 작성해야 했다. 김은 보안팀이 왜 자신이 푸를 때렸는지 묻자 대답했다. 이 자식이 내 동생 목을 졸랐어요. 내가 바로 들어오지 않았으면 그 자식이 동생을 죽였을 거예요. 푸는 김을 보며 충격에 빠진 얼굴로 대답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요. 옆에 있던 이는 여전히 두려워하는 표정으로 목에 남은 자국을 가리기 위해 목깃을 당겨 올렸다. 얘는 왜 푸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방금까지 친절했던 푸와 아까 그 눈빛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푸는 비행기에서 자신을 도와준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돌변한 푸의 모습에 얘는 혼란스러웠다. 김은 옌을 바라보며 재촉했다. 옌, 네가 말해봐. 왜 아무 말도 안 해? 이 자식이 너를 죽이려 했잖아. 보안팀에게 말만 하면 그 자식은 감옥에 갈 거야. 공항 보안팀도 옌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몇 초간 머뭇거리던 옌은 입을 열었다. 다 오해예요. 그 사람은 저한테 아무런 나쁜 짓을 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일을 크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옌의 말에 김은 화가 났다. 김은 보안팀에 말했다. 분명히 방에 CCTV가 있을 텐데 CCTV 영상을 확인하면 그 자식이 한 짓을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푸도 동의하며 말했다. 그래요. CCTV 영상을 확인하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잘못했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는 모두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 모두는 CCTV를 확인하기 위해 방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옌이 의자를 끌어 푸 옆으로 다가가는 장면까지는 CCTV에 선명하게 잡혔지만 그 이후의 모든 영상은 갑자기 화면이 흐려지며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김이 푸에게 달려들어 때리는 장면이 나올 때까지 영상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김은 충격을 받아 화면을 가리키며 말을 더듬었다. 왜 이럴 수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김은 보안팀을 의심하며 소리쳤다. 그래, 너희들이 돈을 받고 CCTV 영상을 지운 거지. 그렇지? 김의 말에 보안팀은 화가 나며 대답했다. 당신이 지금 우리를 모함하고 있는 거예요. 영상에 당신의 동생을 공격하는 장면은 잡히지 않았지만 당신이 그를 공격하는 장면은 선명하게 나와 있어요. 만약 이 사건을 계속 키우면 당신이 불리해질 겁니다. 김은 주먹을 꽉 쥐며 억울함을 느꼈다. 김의 인생에서 이렇게 분하고 억울한 적은 없었다. 어떻게 CCTV까지 그녀를 배신할 수 있단 말인가? 김은 끝까지 따지고 싶었지만 예니 김을 말리며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모두들. 저희 언니가 너무 급했어요. 이 일을 여기서 마무리 짓고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얘는 눈물을 글썽이며 풀을 바라보며 말했다. 푸씨, 언니를 용서해 주세요. 언니가 너무 흥분해서 그랬어요. 언니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그제서야 푸는 얘네 목에 남아있는 손자국을 보았다. 아무도 왜 CCTV가 그 순간만 끊겼는지 몰랐지만 얘네 목에 선명하게 남은 자국을 보고 푸는 자신이 정말로 무언가를 했음을 직감했다. 푸는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며 온몸에 한기가 감돌았다. 그 순간 오래전에 잊고 싶었던 과거의 일부가 푸의 기억 속에 다시 떠올랐다. 땀을 흘리며 푸는 말했다. 괜찮아요. 이건 그냥 오해일 뿐이에요. 김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푸를 향해 비웃으며 말했다. 잘했네, 이 자식아. 결국엔 네가 나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거네. 정말 대단하다. 사건은 서로의 화해로 마무리되었고 응급실에서 부서진 물건에 대한 배상만 남았다. 베트남 시간으로 오전 11시 20분에 착륙한 비행기 푸는 사건 처리로 인해 오후 2시가 되어서야 택시를 타고 공항을 떠날 수 있었다. 김과 옌도 그 후 불필요한 소동을 피하기 위해 바로 자리를 떠났다. 택시에 앉아 푸는 눈을 감고 응급실에서 자신이 옌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떠올리려 했었다. 그러나 눈을 감는 순간 머릿속에 끔찍한 이미지가 떠올랐다. 5년 동안 사라진 줄 알았던 악몽들이 다시 푸의 기억 속에서 살아난 것이다. 푸는 놀라서 눈을 뜨며 땀에 흠뻑 젖었다. 손은 떨리고 있었다. 푸는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자신이 마치 혼을 잃은 사람처럼 느껴졌다. 얼굴은 창백해지고 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유령이 도로 세상에 이럴 수가. 답 3장 이웃 할머니의 경고. 너 아직도 그놈 생각하고 있는 거야? 김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옌에게 말했다. 옌은 당황한 듯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고개를 저으며 더듬거렸다. 나 그런 거 아니야. 김은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젠장, 오늘 내가 허락하지 않아서 그놈을 쉽게 놔준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그놈이 했던 일에 대해 똑똑히 대가를 치르게 했을 거야. 얘는 조용히 말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일부러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그가 기절했을 때나 나를 공격했을 때 둘 다 무의식 상태였던 것 같아. 정신이 돌아왔을 때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잖아. 김도 아침부터 계속 그 점이 마음에 걸렸다. 얘네 말이 맞았다. 푸에게는 분명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다. 김이 푸가 얘네 목을 졸랐을 때 푸의 눈빛은 정상인의 그것이 아니었고 정신이 돌아오고 나서는 그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몰랐다. 김이 말했다. 혹시 그놈이 이중인격이라도 있는 건가? 어휴,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네. 그래서 내가 그놈을 처음 봤을 때부터 네가 그놈과 가까워지는 게 싫었던 거야. 내 경험상 그놈은 분명 위험한 사람이야.
그리고 왜 CCTV가 그놈이 너를 공격하는 순간에만 고장났을까? 공항에서 보안팀이 일부러 영상에 손을 댔다고 생각했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그럴 이유도 시간이 없었을 거야. 만약 그놈을 감싸려고 했다면 아예 CCTV를 끄거나 전체 영상을 삭제했겠지. 그게 훨씬 간단하고 설득력 있잖아. 몇 초 생각한 후 김은 얘네게 물었다. 기절하기 전에 그놈이 내게 너 맞니? 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 그리고 나서 널 공격할 때 또 무슨 말을 하던데 기억나? 얘는 기억을 떠올리며 대답했다. 네, 그가 내 목을 졸랐을 때 사라져, 이 악마들이라고 했어요. 그때 갑자기 일어나서 눈이 흰자만 보였고 이를 꽉 물고 있었어요. 마치 악몽을 꾸고 있는 것처럼 무서운 표정이었어요. 평소에 그 사람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김은 침을 삼키며 말했다. 진짜 소름 돋네. 생각할수록 그 사람 이상해. 혹시 귀신이라도 씌인 거 아니야? 아니면 그 비슷한 무언가에 홀린 건가? 하지만 비행기에서 짐 찾을 때까지는 평범해 보였잖아. 하여튼 너 그놈이랑 더 이상 엮이지 마. 다 잊어버려. 너도 그놈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 그놈의 겉모습에 속지 마. 겉으로 멀쩡한 애들일수록 더 위험해. 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핸드폰 화면에는 여전히 푸의 페이스북 프로필이 떠 있었다. 얘는 비행기에서 푸와 교환한 페이스북을 통해 그에 대해 알아보려고 했지만 푸는 소셜미디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어서 별다른 정보를 찾을 수 없었다. 도착했습니다, 손님. 택시기사 아저씨가 말했다. 차는 X구의 2층짜리 집 앞에 멈춰섰다. 푸는 차에서 내려 트렁크에서 짐을 내리고 있었다. 기사는 집을 바라보며 감탄했다. 와, 이런 동네에 집이 있다니 대단하네요. 그런데 이 집은 다른 집들에 비해 조금 낡았네요. 마당에 있는 나무와 화분도 풀로 뒤덮였고요. 푸는 웃으며 대답했다. 눈썰미 좋으시네요. 이 집은 5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은 모두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거든요. 원래는 2년 전에 팔려고 했는데 결국엔 팔지 않고 남겨뒀죠. 이제 제가 돌아와서 여기서 지내려고 해요. 택시비 여기 있습니다. 남은 돈은 물이라도 한잔 하세요. 기사 아저씨는 감사 인사를 한 뒤 차를 몰고 떠났다. 푸는 5년 만에 집 앞에 서서 오랜만에 그 집을 바라봤다. 기사의 말대로 마당 안은 적막감이 흘렀고 먼지로 가득했다. 5년 동안 아무도 거주하지 않았으니 당연했다. 푸는 대문을 열고 짐을 안으로 옮기며 혼잣말을 했다. 할 일이 많겠네. 여기저기 다 지저분하네. 새로운 인생이 오늘부터 시작이네. 갑자기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와 푸는 깜짝 놀랐다. 강이냐, 돌아왔구나. 왜 할머니한테 연락 안 했어? 푸가 뒤돌아보니 80세는 넘어 보이는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있었다. 할머니는 이빨이 없는 입으로 계속해서 짚을 씹고 있었고 입에서 빨간 침을 뱉어내며 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푸에게 약간의 소름을 돋게 했다. 푸는 당황해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이 할머니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몰랐다. 그녀가 소리 없이 나타난 것도 푸를 놀라게 했다. 곧이어 중년의 한 여성이 다급히 달려왔다. 그녀는 푸에게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죄송해요. 이분은 저희 어머니예요. 제가 잠깐 문을 열고 쓰레기를 버리러 간 사이에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자는 어머니가 푸의 마당에 빨간 침을 뱉은 것을 보고 급히 말했다. 제가 금방 물로 닦을게요. 푸는 상황을 조금 이해하고 나서 말했다. 괜찮습니다. 여기는 전기와 수도가 다 끊긴 상태라서 물이 안 나올 거예요. 나중에 제가 청소할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집 전체를 한번 정리해야 하니까요. 여자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풀을 바라보며 자신을 소개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바로 옆집에 살고 있는 이웃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당신 집인가요? 푸가 대답했다. 네, 이 집은 제 집이에요. 5년 동안 저희 가족이 독일에 살아서 비어 있었어요. 여자는 대답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저희가 이 동네로 이사 왔을 때도 이 집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어요. 이웃들이 이 집 주인들이 해외에 거주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좀 치매기가 있으셔서 가끔 엉뚱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오랜만에 돌아오셨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툭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중 할머니는 다시 침을 뱉어냈다. 푸의 마당에는 벌써 빨간 자국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다. 할머니는 빨간 입을 벌리며 푸의 손을 잡고 가늘고 주름진 손으로 푸의 손을 꽉 쥐며 말했다. 떠나야 한다. 여긴 위험해. 누군가 내게 달라붙어 있어. 할머니의 말에 푸는 몸이 떨렸다. 이웃 여자는 당황하며 말했다. 어머니, 또 무슨 소리 하세요? 제가 어머니 모시고 갈게요. 죄송해요. 여자는 푸에게 사과했다. 죄송해요. 우리 어머니가 가끔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웃 모녀가 돌아가고 푸는 서둘러 대문을 잠갔다. 베트남에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웃 할머니가 불길한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치매 할머니의 헛소리로 여길 수도 있지만 푸는 할머니의 말이 5년 전 자신의 꿈, 아니 그 악몽과 연결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푸는 그 꿈을 유령이라 불렀고 5년이 지난 지금 그 악몽이 할머니의 경고와 함께 다시 돌아온 것이다. 푸는 아직도 이웃 할머니의 집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내가 말했지, 그 집에 귀신이 있다고. 그놈은 캉이 아니야. 할머니의 딸은 당황하며 말했다. 어서 집에 들어가요. 오늘따라 왜 이러세요? 어머니 피까지 토하고 있잖아요. 푸는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할머니가 뱉은 빨간 침이 아직도 마르지 않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냥 침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속에 할머니의 피가 섞여 있었던 것이다. 웃음소리와 기침소리가 사라지고 이웃 모녀는 집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다. 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깊은 한숨을 쉬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냥 신경 쓰지 말자. 일단 집 청소부터 해야겠어. 전기랑 수도 연결도 빨리 해야 하고. 부모님께 연락도 해야지. 일단 메신저로 연락해야겠네. 사진이나 하나 찍어서 올려야겠다. 푸는 집 앞에서 셀카를 찍고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며 글을 적었다. 안녕 베트남. 넘버 4장. 고인이 된 사람 5년이 흘렀지만 집안의 모든 것은 가족이 독일로 이주하기로 결정한 그날 그대로였다. 단지 모든 것이 두꺼운 먼지층으로 덮여 있을 뿐이었다. 후 푸는 거실 옆에 있는 책장 위에 먼지를 살짝 불었다. 먼지가 빛을 받아 공중에 반짝이며 흩어졌고 오랫동안 사람이 없었던 방으로 늦은 오후 햇빛이 들어왔다. 푸는 집안의 모든 문을 활짝 열어 오래된 곰팡내가 바람을 타고 밖으로 나가게 했다. 이제서야 공기가 조금씩 맑아지기 시작했다. 시계를 보니 이미 늦은 시간이었고 전기와 물을 다시 연결하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할지 아직 알지 못했다. 푸는 짐을 한쪽 구석에 정리해놓고 소매를 거두며 혼잣말을 했다. 우선 거실만 청소해서 오늘 밤 잘 수 있게 해야겠네. 내일 나머지 일을 처리하면 돼. 다행히 휴대용 배터리도 가져왔고 공항을 나와서 바로 유심도 샀으니까 날이 밝을 때까지 청소하고 나서 부모님께 전화해야겠어. 자, 시작하자. 푸는 바로 청소를 시작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인 먼지로 인해 거실은 온통 뿌연색으로 뒤덮였다. 빗자루를 쓸 때마다 먼지가 날아다니는 바람에 청소는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다. 푸는 먼지 때문에 기침을 하며 호흡하기 어려워졌고 이미 마스크를 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지가 코와 눈에 들어왔다. 그때 밖에서 이웃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 좀 열어봐요. 할 말이 있어요. 푸는 먼지투성이 얼굴로 밖으로 달려가 마스크를 내리고 이웃 여자가 손에 물 호스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여자가 말했다. 먼지만 쓸어서는 안 될 텐데 젖은 걸레로 닦아야지. 네가 물이 없을 것 같아서 이거 가져왔어. 호스 끝은 우리 집 물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물 마음껏 써. 부담 갖지 말고. 이웃의 도움이 푸에게는 정말 필요한 선물이었다. 물이 없어서 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상황이었다. 푸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네요. 저는 푸라고 해요. 아까는 이름도 못 여쭤봤어요. 이웃 여자는 대답했다. 나는 꾸잉이야. 별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 이웃끼리 이런 일로 서로 돕는 건 당연한 거지. 아, 전기랑 수도 회사 번호도 내가 갖고 있어. 지금 바로 전화해서 내일쯤은 전기도 들어오고 물도 들어오게 해줄게. 힘들었지만 푸는 꾸잉 아주머니의 말에 기운이 났다. 푸는 물을 사용해 청소를 계속했고 꾸잉은 전기와 수도 회사에 연락해 푸가 빨리 생활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알고 보니 꾸잉은 1구역 여성회장이었고 그래서 푸에게 그렇게 많은 관심과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이었다. 5년 만에 돌아온 푸는 동네가 많이 변해 있었다. 푸의 가족이 살았을 때만 해도 주변은 막 개발 중이었고 아직 주택들이 많이 들어서지 않았었지만 지금은 집들이 많이 지어져 있었고 모두 멋지고 잘 지어진 집들이었다. 푸의 가족은 꽤 유복한 집안이었지만 실제로 부유한 쪽은 푸의 외가 쪽이었다. 푸의 아버지는 흥옌 출신으로 시골에서 자랐고 어머니 타오는 대학을 마치고 사업을 차려 성공한 강한 여성이었다. 그런데 사업이 성공 궤도에 올랐을 때 어머니는 가족을 위해 독일로 이주해야만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푸가 살고 있는 이 집도 타오가 구획이 나뉘기 전 미리 사두었던 두 필지 중 하나에 지은 집이었다. 5년 동안 한국에 머물지 않았지만 지금 동네는 멋진 집들로 가득했다. 푸의 집은 이제 그저 평범한 집에 불과했다. 이웃 꾸잉의 집도 유럽식 대저택 스타일이었다. 꾸잉의 말처럼 오후 5시가 넘었지만 전기회사 직원이 도착해 전기 설비를 점검했다.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전기라 문제가 있었지만 꾸잉과 푸의 작은 선물 덕분에 모두 해결되었고 내일이면 전기와 물이 다시 들어오기로 했다. 꾸잉이 돌아가고 푸는 계속해서 청소를 했다. 어느덧 날이 저물어가자 더 이상 어두운 상태에서 청소를 할 수 없어 푸는 꾸잉의 집으로 가 물을 잠그려고 했다. 푸가 초인종을 누르자 꾸잉이 나왔다. 푸의 땀에 젖은 모습을 보고 꾸잉이 말했다. 마침 잘 왔어. 네가 집에 전기도 물도 없어서 우리 집에서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하려던 참이었어. 남편이랑도 얘기했는데 우리 집에서 저녁 같이 먹으면서 오후에 우리 엄마가 널 불편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려고 했거든. 푸는 서둘러 대답했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만 저는 먹을 걸 가져왔어요. 그리고 어르신 일은 신경 안 써요. 이미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할 따름이에요. 물 잠그고 갈게요. 푸가 돌아가려는데 안에서 한 남자가 나왔다. 그는 키가 크고 건장한 남자였는데 꾸잉의 남편이었다. 그가 말했다.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는 건데 부담스러워할 필요 없어. 청년은 많이 먹어야지.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거절하면 안 되지. 들어와, 들어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던 푸는 어색하게 머리를 긁적이며 꾸잉의 집으로 들어가 저녁을 함께 먹기로 했다. 식탁에는 이미 따뜻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다. 푸는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다. 근데 어르신은 어디 계세요? 꾸잉의 남편 니씨가 대답했다. 우리 어머니는 몸이 안 좋으셔서 벌써 방에서 식사를 하셨어. 내가 아까 들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낮에 이상한 소리를 하셔서 미안해. 나이 드셔서 가끔 헛소리를 하시거든. 신경 쓰지 마. 푸는 대답했다. 아, 저는 정말 신경 쓰지 않았어요. 덕분에 오늘 여러 가지 일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니씨는 서양 술 한 병을 꺼내 2잔을 따르며 푸에게 물었다. 너 서양에서 살았으니 이런 술도 잘 마시겠구나. 한잔하자. 아니면 맛만 보든가. 대화는 점점 더 활기차고 편안해졌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푸는 이웃 부부와 더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꾸잉이 만든 음식은 아주 맛있었고 5년 만에 푸는 진정한 베트남 음식을 다시 맛볼 수 있었다. 독일에서는 아버지도 가끔 베트남 음식을 만들었지만 베트남에서만 찾을 수 있는 향신료가 없어서 그 맛이 현지와는 많이 달랐다. 식사와 술이 끝나고 푸는 이웃 부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그런데 푸가 물은 질문 하나가 갑자기 분위기를 가라앉혔다. 푸는 찻잔을 들며 말했다. 두 분도 제 부모님과 비슷한 나이일 것 같은데 자녀분들도 다 컸겠죠? 꾸잉은 과일을 깎던 중 손이 멈췄고 칼이 그녀의 손가락을 살짝 스치며 피가 흘렀다. 니씨도 찻잔을 따르던 중 손이 멈췄고 차가 잔에서 넘쳐 흘렀다. 푸는 자신이 무슨 잘못된 질문을 했는지 몰랐지만 그들이 갑자기 이렇게 놀란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푸를 더욱 소름 끼치게 만든 것은 복도 끝에서 문이 살짝 열리며 한 그림자가 나타난 것이었다. 그 그림자는 니씨의 어머니였다. 허리가 굽고 머리카락이 하얗게 풀린 채로 그녀가 천천히 방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푸의 질문에 대답하듯 차분하게 말했다. 그는 죽었어. 생전에 그는 그 자리에 앉곤 했지. 그녀의 눈은 푸가 앉은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그녀는 입을 벌려 이를 드러내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푸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꾸잉은 울며 어머니에게 달려가 말했다. 어머니, 왜 여기 나왔어요? 조심하셔야죠. 흑흑, 니씨는 침통한 얼굴로 말했다. 나도 너처럼 나이 또래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1년 전에 죽었어. 어머니가 오늘 너를 보고는 그게 손자라고 착각하신 것 같아. 니씨는 슬픈 표정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제서야 푸는 자신이 그 가족에게 큰 슬픔을 상기시키는 질문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넘버 5장. 점쟁이 이모 꾸잉은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들어간 후 잠시 뒤 다시 나왔다. 모두가 차츰 안정을 되찾자 니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 아들은 정말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어. 대학 입시에서도 거의 수석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지. 살아있었다면 올해 21살이 되었을 거야. 그 아이는 우리 가족의 자랑이었고 특히 할머니에게는 더 그랬지. 할머니가 손수 키웠거든. 아들이 부모보다 할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지. 그 아이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하늘은 왜 그 아이를 그렇게 억울하게 데려갔는지 모르겠다. 강한 남자라고 생각했던 니씨마저 눈물을 참지 못했다. 꾸잉은 훌쩍거리며 말했다. 우리 아들은 교통사고로 죽었어. 만약 그 애가 불량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 우리도 조금은 납득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우리 아들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미친 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죽었어. 운전자는 병원에 실려간 후에 죽었지. 너무 불쌍해. 그 아이는 정말 짧은 인생을 살았어. 시어머니는 아직도 손자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
우리 아들이 죽고 반년쯤 지나자 할머니도 병을 앓기 시작했고 정신도 전처럼 맑지 않아. 할머니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손자를 잃은 충격이 너무 컸던 것 같아. 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아들 이름이 캉이었나요? 니씨 부부는 놀라며 물었다. 어떻게? 네가 그걸 알지? 푸는 대답했다. 오늘 오후에 집으로 들어갈 때 할머니가 저를 보며 캉이라고 부르셨어요. 이제야 왜 저를 그렇게 부르셨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가족의 슬픈 이야기를 떠올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니씨는 말했다. 괜찮아. 사실 지난 1년 동안 우리 부부는 언제나 슬픔 속에 있었어. 특히 할머니가 손자의 사진을 들고 멀리서 응시하고 있을 때는 더욱 그랬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오늘이 제일 기뻤어. 미안하지만 너를 보니 마치 우리 아들을 다시 만난 것 같았어. 이제 너는 가까운 이웃이니 자주 와서 우리와 함께 식사해. 오늘 너 덕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캉이 살아있던 시절의 행복을 느낄 수 있었어. 푸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순수한 감정 중 하나다. 그들은 아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그래서 푸를 보고 그들은 기뻐하고 따뜻하게 맞이했던 것이다. 푸는 그들에게서 아들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다. 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두 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웃이 되었으니 저도 많이 도움을 받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이제 9시가 다 되어가니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니씨는 말했다. 여기서 자고 가는 건 어때? 너희 집에는 아직 전기도 물도 없잖아. 날씨가 아직 더워서 선풍기 없으면 잘 수 있을까? 우리 집은 방이 많고 2층에 여분의 방도 있으니까 내가 방을 좀 정리해서 자고 가도 돼. 친구도 있고 에어컨도 있으니까. 푸는 웃으며 정중히 거절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하루 정도는 어떻게든 지낼 수 있어요. 아참, 중요한 걸 깜빡했네요. 부모님께 전화를 아직 못 드렸어요. 이제 바로 가서 전화 드려야겠어요. 푸가 사실 무서워서 2층에서 자라고 해도 못 자겠다고 하겠죠. 푸는 깜깜한 집으로 돌아와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부모님께 아직 전화를 안 했다는 건 그냥 핑계였다. 사실 저녁 청소 중에 이미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이쪽 상황을 알렸다. 푸는 어머니에게 꾸잉 이웃의 도움 이야기도 했다. 아들이 무사히 잘 있고 새 생활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하다는 소식에 타오 여사는 안심했다. 오늘 하루 동안 푸는 꽤 피곤해졌고 시차 때문에 더 졸렸다. 그래도 잠깐 페이스북을 둘러보던 푸는 친구 요청이 와 있는 것을 보았다. 확인해보니 비행기에서 만난 옌이었다. 공항에서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여러 일들로 인해 푸는 옌이 자신에게 관심을 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상외로 옌은 친구 요청을 보냈다. 푸는 요청을 수락하고 핸드폰을 껐다. 소파에 몸을 기대어 잠들기 시작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살던 집에서 자는 밤이었다. 하루의 피로가 쌓여 편안하게 잠들 거라 생각했지만 그건 오산이었다. 그 밤은 푸의 인생에서 끔찍한 날들의 시작을 알리는 밤이었기 때문이다. 5년 전 푸의 가족은 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급히 해외로 이주했다. 모두가 그 사건 이후 푸가 불안정해졌다고 생각했다.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는 소문도 있었다. 하지만 그 사건은 이 집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누구도 이 집에서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불행히도 문제가 존재하고 있었다. 전기가 없어서 푸는 창문을 열어 바람이 들어오게 했다. 밤이 깊어가며 가을 바람이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 바람 소리는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조용한 숨결 같았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고
소파에 누운 푸는 어느새 깊이 잠들어 버렸다. 하지만 푸는 깨닫지 못했다. 먼지가 쌓인 계단 위에 작은 발자국이 찍히고 있었다. 그 발자국들은 작고 가벼웠으며 계단을 뛰어다니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기괴한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다시 찾았다. 푸의 핸드폰이 갑자기 켜졌다. 메시지도 알림도 없었지만 그저 화면이 켜지며 시각이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다. 조금 일찍 하이퐁 밤 9시 30분. 초인종 소리가 울렸고 그 소리가 들리자 2층짜리 집 안에서 50대쯤 된 여성이 급히 나와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 옌이 선물을 들고 서 있었다. 옌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 선생님을 뵈러 왔습니다. 그 여성은 찡그리며 물었다. 약속도 없이 이 시간에 왔나요? 이 시간에는 다들 쉬어야 하는데 지금 오면 어쩌죠? 옌이 무슨 말을 하려던 찰나 대문 옆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레이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를 들여보내요. 내 아는 사람이야. 그 소리를 듣자 여성은 태도를 바꾸며 문을 활짝 열고 고개를 숙이며 옌에게 길을 안내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성을 따라 옌은 2층으로 안내되었다. 집은 매우 넓었고 1층에는 거실과 침실 3개 그리고 큰 부엌이 있었다. 2층은 신전처럼 꾸며져 있었는데 2층 전체가 제단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유학을 떠나기 전에도 옌은 이 집을 몇 번 방문했지만 2층으로 올라온 건 이번이 2번째였다. 중년 여성은 황금빛 나무 문을 열어주며 손짓으로 옌에게 들어가라고 했다. 넓은 방으로 들어서자 모든 것이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다. 바닥부터 제단, 작은 조각상들까지 모두 크기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었고 방 중앙에는 금박으로 장식된 2m 높이의 천수관음상이 있었다. 조용한 신전 같은 이곳에 서 있으니 평소 소심한 옌은 살짝 긴장되었다. 그때 천수관음상 앞에서 큰 향을 피우던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여성은 검은 머리를 높이 올려 단정하게 묶고 있었으며 갈색 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강렬했지만 날카로운 인상을 주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얼굴은 복스럽고 인자해 보였다. 그녀가 바로 레이 선생님이었다. 레이 선생님은 점을 치고 부적을 만드는 일로 유명했다. 레이 선생님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게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있어요. 너희 어머니가 미리 전화했어. 오랜만에 보내. 2년 전 이곳에 왔을 때와 비교하면 정말 많이 변했다. 훨씬 예뻐졌네. 얘는 수줍어하며 대답했다. 이 시간에 찾아와서 죄송해요. 멀리서 돌아오면서 감사 인사도 드릴 겸 선물을 준비했어요. 덕분에 제 일이 잘 풀렸거든요. 레이 선생님은 말했다. 내 부모님이 시켜서 온 거구나. 고생이 많구나. 내가 예전에 말했잖아. 우리끼리는 이러지 않아도 된다고. 그건 별일도 아니었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야기하기 불편하니까 옆방으로 가자. 너 많이 피곤해 보이네. 내가 티벳의 샹그릴라 고원에서 공수해온 약초차를 끓여줄게. 한 모금 마시면 몸도 가벼워지고 피로도 사라질 거야. 나를 따라와. 정말 예쁘게 자랐구나. 레이 선생님을 따라 얘는 차를 마시는 방으로 들어갔다. 레이 선생님은 차를 준비하며 차를 끓이기 시작했다. 차가 우러나기 시작하자 방 안에는 은은한 향이 퍼졌고 얘는 기분이 한결 나아짐을 느꼈다. 레이 선생님은 차 2잔을 따르며 말했다. 한 모금 마셔봐. 내가 한 말이 사실인지 직접 느껴보렴. 얘는 한 모금을 마셨다. 처음에는 약간 쓴맛이 느껴졌지만 곧 달콤함과 향이 입안에 퍼졌다. 얘는 눈이 커지며 감탄했다. 오면서 피곤함에 졸음이 쏟아졌지만 지금은 그 피로가 모두 사라진 듯했다. 얘는 감탄하며 말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차가 있을 수 있나요? 레이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다. 내가 너를 속이겠니? 이 차가 내가 바쁜 하루를 마치고 마시는 비법 차야. 그런데 이렇게 피곤한데 내일 오지 왜 오늘 왔니? 혹시 다른 이유가 있니? 사람들은 점쟁이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말하곤 한다. 레이 선생님은 정말로 점을 잘 보기로 유명했고 많은 사람이 그녀를 찾았다. 심지어 예약은 몇 달 전에 해야 할 정도였다. 그래서 아까 그 여자가 왜 얘네게 그랬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레이 선생님이 맞았다. 얘는 단순히 부모님의 부탁으로 선물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다른 이유도 있었다. 얘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네, 사실은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